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녹화로 클리닝 1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교재상에 아마 3챕터로 기억을 하는데요. 내가 뭐 단순하게 클리닝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웨이퍼를 이용해서 반도체 공정을 진행할 때 어떻게 클린한 청정한 분위기 그리고 웨이퍼 상의 이러한 그 클리닝을 유지하느냐, 또 불가피하게 들어간 이런 오염 또는 파티클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이 챕터에서 다루도록 해봅시다. 먼저 조금 전에 내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웨이퍼상에 제조 중인 웨이퍼상에 원치 않는 어떤 불순물, 여기서의 불순물이란 어떤 가시적인 불순물, 눈에 보이는 파티클 같은 그런 불순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불순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클린한, 청정한 팩토리, 공장 제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팹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하죠. 패브리케이션, 이 제조하다 이런 동사의 뭐 단축형인데요. 우리가 뭐 기흥에 가면 뭐 팹 10, 팹 11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의 일련 번호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팹리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퀄컴이나 또는 엔비디아 뭐 이런 그 반도체 회사들은 팹을 공장을 갖고 있지 않죠. 자기가 설계한 설계 도면을 통해서 파운드리라는 오로지 생산만을 전담을 하는 TSMC와 같은 이런 회사에 의뢰해서 생산을 칩을 만들죠. 그래서 그 칩을 판매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는데요. 얘기가 옆으로 했네요. 아무튼 이런 팹, 제조를, 반도체 공정을 진행하는 이런 팹,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클린 룸 또는 클린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팩토리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오염 또는 파티클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고 컨트롤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제조를 하다 보면 이런 공장 안에서 웨이퍼상에 오염 또는 파티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난 웨이퍼상에, 표면상에 생겨나는 이런 임퓨리티, 오염물이나 그런 파티클, 이런 입자들을, 원치 않는 입자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정을 이렇게 매 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진행하다 보면 마치 설거지 하듯이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뭐 보통 설거지는 안 하지만 간단하게 전설거지를 한다고 치면 설거지를 하고 밥을 다 먹고 나면 또 설거지를 하듯이 모든 중요한 공정의 단계마다 이런 그 웨이퍼상에 이런 클리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더링이란 영어 말 그대로 게더, 이렇게 포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상에 있는 이런 입자가 아니라 웨이퍼의 어떤 심부나 표면 밑에 있는 그런 입자나 오염물들은 클리닝으로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게더링 한다 그러죠. 포집해서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불순물들이란 어떤 것들이 오염의 주요 원인인가? 여기 보시면 실리콘 웨이퍼가 여기 있다면요, 어떤 방막들이 존재하겠죠. 여기 금속 방막도 존재하고 또는 유전체, 절연체 방막도 존재하고요. 리소그래피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패터닝을 하기 위해서 포토 레지스트라는 유기물을 이렇게 또 도포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웨이퍼 공정의 진행 중인 어떤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파티클 또는 오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파티클이에요. 파티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기도 하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파티클인데요. 쉽게 말하면 금속 알갱이나 또는 유기물 알갱이 또는 뭐 유기물이 아니라도 이놀게닉 그런 여러 종류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게 인간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장비로부터 비롯되기도 하고 공정 자체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죠. 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미세한 파티클들이 이런 표면 위에 앉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표면에 흡착돼서 제거가 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 사이에 파티클들이 얹혀져 있다면 당연히 쇼트가 날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될 겁니다. 이 외에도 금속 이온들이, 이건 눈에 보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소디움이라고 불리는 나트륨이라고 옛날에 불렸지만 요즘 그냥 미국식 발음으로 소디움이라고 부르죠. 이 소디움 그러니까 어디서 옵니까? 인간의 땀이나 이런 염분으로부터 주로 많이 유래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온화돼서 이걸 알칼리 계열의 금속이라고 하죠. 또는 포타슘 이런 것들이 금속의 이온화됨으로 인해서 웨이퍼의 표면이나 표면 근처에 침착되게 돼요. 자, 이런 그 여러 종류의 우리가 파티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먼저 클린한 청정한 제조 환경, 팩토리를 우리가 유지하고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다 보면 매 그 챕터에 서두에 이 표가 등장하게 될 텐데요.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그 표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요. ITRS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뭐 이런 좀 긴 이런 일종의 조직이죠. 소사이어티 협회죠. 협회. 즉 국제 테크놀로지 로드맵. 로드맵이라는 건 뭔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길을 모르면 맵을 보지 않습니까? 길을 알려주는 그것처럼 실리콘의 기술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2024년이라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준비를 해야 되죠. 장비 회사든 칩 메이커든 또는 각종 반도체에 소모되는 온갖 재료들, 원자재 또는 뭐 케미칼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모든 관련 업체들은 앞으로 다가올 기술에 대비해서 이런 그 자기네들 회사에 나름대로 기술을 준비하고 생산 라인도 준비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테크놀로지 로드맵, 일종의 예측되는 기술의 어떤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 매년마다 이런 소사이티 협회에 거의 모든 칩 메이커들과 반도체 장비 메이커, 컨슈머블, 그러니까 원자재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온갖 그 기술들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1년마다 모입니다.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모이는데요. 저도 아주 옛날에 한번 참가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그 이전에 이제 큰 그 회의장에서 올해 이제 올해가 2024년이면 이제 내년 2025년에 우리가 발간할 로드맵 책자는 이렇다라고 해서 주요 내용들을 발표를 해줘요. 사전에 다 이제 회원사끼리 이런 기술 협의를 다 거친 내용들입니다. 그게 향후 뭐 10년, 심지어 뭐 20년 후까지를 내다봐서 어떠한 기술들이 반도체에서는 필요하게 되고 이런 기술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구글 두들겨 보시면 ITRS 매년 만들어낸 이런 책자들이 이북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최근 3년인가 4년간은 회원사에게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은 좀 지난 옛날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ITRS 로드맵의 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클리닝에 관련돼서, 클리닝이라는 기술과 관련돼서. 근데 여기 보시면 시점이 1997년이에요. 이 책이 좀 오래된 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 97년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뭐 15년 정도 되네요. 15년간의 어떠한 일들이 클리닝과 관련해서 벌어질 테니 이렇게 준비하라.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의 연도란 D램의 shipment, 출하, 여기서 이제 양산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D램 기준으로 97년은 250 나노미터 미니멈 피처 사이즈, 그러니까 가장 그 칩의 가장 작은 사이즈, 주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30나노, 요즘 뭐 TSMC랑 삼성이랑 많이 뭐 옥신각신하는 앞선이 뒤선이 하는 얘기, 뭐 3나노 기술을 누가 더 앞섰느니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미니멈 피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칩의 가장 작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2012년경에 50나노 정도의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너무 많은 그 항목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그러면 이 디펙트, 파티클, 오염물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사이즈가 뭐가 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한 예측입니다. 당연히 점점 우리가 작은 사이즈의 칩을,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작은 칩을 만들다 보면 더 작은 파티클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과거가 됐지만 그 당시에서 내다봤을 때는 25나노 정도의 파티클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파티클 사이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고요.
자, 이거 다 얘기하려면 뭐 또 많은 시간이 소비되니까 이러한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그 어떤 향후 각 기술별로 이게 여러분들 그 ITRS 책자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출력된 것만 보면 거의 뭐 책 한 권이 될 정도죠. 거기에 이 설계 부분도 있고요, 소자 부분도 있고, 공정 부분 중에 공정도 직접 공정 중에 어떤 해당 내용이 있고, 그 중에 또 단위 공정, 뭐 이 단위 공정 중에 클리닝의 또 일부분에 불과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그 당시 1997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그 파티클들이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우선 물리적인 파티클, 아까 파티클.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메탈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요. 보통 요 메탈 라인과 메탈 라인의 스페이싱, 이건 뭐 당연히 그 미니멈 피처 사이즈가 작아지면 요 그 라인과 라인 사이 스페이싱도 작아질 텐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배선의 라인 스페이싱이 뭐 100나노미터였다라고 해봅시다. 여기는 알루미늄 또는 카파라는 두 개의 도선이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파티클이 하나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 배선 간의 숏서킷이 발생할 거고요. 뭐 이외에도 이런 그 상당한 위험한 크기의 이런 디펙트들이 공정 중간에 생겨난다면 높낮이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프로세스 나중에 공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등장을 해서 아예 모양 자체가 망그러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자명해요. 이런 파티클, 이런 그 물리적인 파티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런데 아까 이런 소디움 이온이나 포타시움 이온 같은 이런 알칼리 계열의 이런 그 금속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온화된 금속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예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원자 크기 아니야. 그쵸? 사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칩의 형상을 뭐 망가뜨린다든지 또는 숏서킷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을 거고요. 또 다른 심대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스펫, 가장 중요한 모스펫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칩을 만들다 보면 N모스펫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봅시다. 자, 뭐 대략 그려보면 이게 이제 모스펫의 단면 스키매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N모스펫 경우는 이 문턱 게이트 전압이 예를 들어서 문턱 전압이라고 이 N모스펫의 문턱 전압, 예를 들어서 이 문턱 전압이 1V라고 해봅시다. 1V의 게이트 전압이 도달하게 되면, 즉 여기에 플러스 1V를 예를 들어서 걸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위 전자들이 음의 전하를 띤 전자들이 밀집되게 되죠. 그래서 충분한 전자들이, 여기 원래 P형 아니었습니까? 게이트 옥사이드 밑에는 이 P형 쪽, 즉 홀이 우세한 이
P형 기판 쪽에 오히려 거꾸로 전자들이 밀집됨으로 인해서 마치 요 게이트 옥사이드 밑에는 N형이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역전이 돼 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이런 층을 역전층, 인버전 레이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강의 초 때 시작할 때 얘기했겠지만 모스펫에 대한 이해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모스펫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부터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렵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모스펫의 동작 원리는 만일 그런 학생이 있다면 자기 학습을 통해서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드레인 쪽에 양의 전압을 걸게 되면 전자가 이제 비로소 소스에서 역전층, 인버전 레이어를 통해서 드레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이 트랜지스터는 원래는 오프 상태, 즉 전류가 차단된 상태였지만 게이트에 우리가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즉 1V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온 상태로, 마치 스위치가 딱 열려 있다가 닫힌 상태로 되는 온 오프가 갈려지는 바로 이 게이트의 전압을 우리는 문턱 전압이라고 했고요. 이 문턱 전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어떤 트랜지스터든 우리는 설계할 때 문턱 전압을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이거는 소위 모스펫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십억, 수백억 개 어마어마한 칩 하나에 그런 요즘은 어마어마한 개수의 모스펫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모스펫들이 다 우리가 설계해 놓은 정확한 문턱 전압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V의 이 엠모스펫을 턴온 되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1V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V란 말이야. 측정해 보면 그럼 이 모스펫은 페일입니다. 동작을 안 하겠죠. 우리가 회로가 동작할 때 이 트랜지스터가 예를 들어서 1.1V에 턴온 되도록 이 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 1.2V가 문턱 전압이라면 이 모스펫은 동작을 안 합니다. 따라서 로직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 칩은 이 모스펫 하나 때문에 뭘 펑션을 하게 될 거. 바로 이런 문제를 이런 소듐 이온이나 포타시움 이온 같은 이런 이거 굉장히, 이거 다 소금, 염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랬고요.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것들이 소디움과 클로린, 이런 그 수분, 조금만 수분이 있으면 이온화가 되고요. 이런 특히 소듐 이온들은 실리콘 웨이퍼상에 매우 빠른 속도로 막 확산해서 다녀요. 그러다가 소듐 이온이 요 게이트 옥사이드 밑에 쫙 침착이 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원치 않은 양 이온들이 여기에 생겨나게 돼요. 이것들이 고정전화 형태로 게이트 옥사이드에 모여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1V를 우리가 걸으면 문턱 전압이 1V가 문턱 전압이라면 1V를 걸었을 때 역전이 돼야 되는데, 이미 존재하는 양의 전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놈들이 약 0.2V의 추가 전압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실제 게이트에는 0.8V만 전압을 걸어도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문턱 전압이 원래 1.0V여야 됐던 것이 0.8V로 시프트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현상 모스펫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소위 이런 인터페이스 차지, 게이트 옥사이드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차지들이 문턱 전압을 좌우로 흔들어 놔요.
양의 전하의 경우는 N모스펫에 이렇게 문턱 전압이 줄어드는 쪽으로 조장을 하지만 P모스펫에는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게 돼요. 또 이게 양전할 땐 그렇지만 음전하라면 또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 굳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이게 문턱전압 공식이죠. 우리가 여기까지를 아이디얼한 문턱전압, 모스펫의 문턱전압이라고 얘기를 할 때 N모스펫에 바로 요 모바일 차지의 양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문턱전압이 시프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의 예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게이독 사이드가 10나노, 100옹스트롬이죠. 그리고 만일 문턱 전압이 0.1V 이동하는 어떤 이런 그 전하를 띤 이온 물질이 게이독 사이드에 문제가 돼서 0.1V의 문턱 전압을 시프트 한다고 한다면 그 양이 도대체 얼만큼 되겠냐는 거예요. 계산을 이론적으로 해보면 약 1제곱센치당, 이건 면 밀도죠. 1cm, 1cm당 이런 그 모바일 이온의 개수가 약 6.5 곱하기 10의 11승계 정도 되면 이런 현상을 만든다는 거야.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 보이죠. 하지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실리콘의 개수, 실리콘 원자들의 개수에 비해 보면 실제 10 ppm, ppm이란 뭐예요? part per million이죠. 즉 100만 개 중에 하나가 ppm인데요. 실리콘 10 ppm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 불순물의 농도가. 즉 실리콘 원자들 10만 개 중에 이런 전하를 띤 불순물이 하나만 있어도 이러한 문턱 전압, 0.1V의 문턱 전압 시프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그 전하를 띤 특히 금속 이온들이 이런 문턱 전압을 좌지우지해서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철저한 이런 알칼리 계열, 주로 이제 알칼리 계열의 메탈 이온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제하고 클리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티클인데도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D램의 경우인데 이건 좀 또 다른 얘기입니다. D램은 우리가 원 비트를 형성하는 것이 여기 보면 하나의 모스펫이 하나 있죠. 그러면 요 소스, 뭐 여기 소스나 드레인의 차이가 여기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걸 소스 쪽이라고 한다면 소스 쪽에 워드라인이라는 라인이 달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드레인 단에는 캐패시터가 이렇게 물려 있게 돼요. 그래서 D램은 독특하게 이렇게 트랜지스터, 모스펫 하나와 연결된 모스펫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같은 개수의 트랜지스터 하나면 쌍으로 캐패시터가 이렇게 물려있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D램이란 여기 게이트의 전압이 문턱 전압 이상이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 전압이 인가됨으로 인해서 캐패시터가 충전이 돼요. 이 충전이 되는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1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일 문턱 전압이 게이트의 전압이 문턱 전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전류가 이 스위치가 오프가 되죠. 전류가 차단됨으로 인해서 이내 캐패시터는 방전이 일어나고 캐패시터에 들어가 있는 전하량은 0이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D램의 0인 스테이트, 즉 1과 0을 캐패시터의 충전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우리가 그 캐패시터의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장치가 바로 D램이죠.
아이고. 자, 근데 D램에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소위 여러분들 물리전자에서 딥 레벨 디펙트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도핑을 하는 N타입이나 P타입을 도핑하는 도펀트들은 쉘로우 레벨이라고 하죠. 그래서 쉘로우 도넌 같은 경우는 그 도너 스테이트가 컨덕션 밴드 바로 밑에 있고, 쉘로우 억셉트는 밸런스 밴드 바로 근방에 이렇게 에너지, 요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작아요. 근데 그래서 뭐 철이나 코발트, 금 이런 중금속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런 금속들은 디펙트 스테이트가 이런 깊숙한 딥 레벨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디펙트들이 만일 컨트롤이 잘 클리닝이 안 돼서 실리콘 내에 만일 존재한다면, 제조 과정 중에 만일 이게 어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소자의 구조 안에 이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구조가 하필이면 캐패시터에 이런 유전체, 우리가 두 개의 전극 사이 유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체 내에 이런 디펙트들이 또는 전극 쪽에 많은 디펙트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런 딥 레벨들이 소위 리콤비네이션 센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얘기하려면 기니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리콤비네이션 센터는 일렉트론과 홀이 직접 재결합을 하지 않고 바로 이런 재결합 센터를 통해서 서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 만나서 원활하게 활발하게 재결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딥레벨 센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중금속류가 대표적으로 이런 딥레벨 디펙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딥레벨들이 이런 캐패시터의 전극이나 유전체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전류를 통과시켜서 여기가 차지가 충전되게 만들어 놨어요. 즉 정보상으로 1인 상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캐패시터는 자연적으로 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상태를 만들어 놔도 이 1인 상태로 전하를 유지하는 시간이 불과 밀리세컨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시 또 전압을 인가해서 리프레시, 캐패시터가 전하를 다시 재충전하도록 계속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램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이나믹 리프레시라는 것을 계속 해줍니다. D램에서는. 이걸 안 해주면 캐패시터에 우리가 충전시키는 정부가 계속 자연 방전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리프레시라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디펙트들이 있게 되면 리콤비네이션이 매우 빨리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5ms 정도는 차지가 버텨줘야 되는데 불과 1ms 만에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따라서 캐패시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1이라는 정보를 기억시켜놨는데도 우리가 리프레시는 물론 해주죠. 해주는 중간 사이에 이미 방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런 그 딥 레벨이 리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전하를 소멸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그 금속류,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속류들도 이러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얘기했었죠. 다시 돌아가 보면 청정한 팩토리를 우리가 만들 것,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난 웨이퍼상의 오염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클리닝 하느냐, 세 번째, 그리고 게더링,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클린 팩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클린한 환경이죠. 클린한 팩토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소위 청정도, 클래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공장의 클래스가 어떻게 됩니까? 즉 청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전자공학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저 민트 클린룸의 그 청정도는 얼마입니까? 그럼 뭐 클래스 10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클래스가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은 청정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클래스 10만에 비해서 클래스 1이 당연히 더 좋은, 즉 파티클이 없는 깨끗한 환경의 그런 공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클래스란 어떻게 정의되느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큐빅피트, 1피트, 이거 뭐 참 미국 사람들만 아직 이 피트 인치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1피트면 약 3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1큐빅피트의 어떤 가상적인, 이게 지금 클린룸이라면 그런 공간, 공기 중에 공간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 파티클이 0.5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파티클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사이즈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작은 사이즈냐 큰 사이즈냐에 따라 또 다를 텐데요. 보통 0.5 마이크로미터 파티클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하나 있으면 클래스 1이라는 거야. 하나 또는 그 이하 없거나 또는 하나 있으면 클래스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1개에서 10개 사이가 되면 클래스 10이 되겠지. 또는 10개에서 100개 사이면 클래스 100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1큐빅피트상 파티클의 개수예요. 개수. 그리고 오른쪽은 해당 파티클의 사이즈입니다. 지금 내가 0.5 마이크로미터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0.5 마이크로면 0.1, 0.2, 0.3, 0.4, 0.5 여기입니다. 0.5니까 하나 이하, 여기가 하나 아닙니까? 여기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오른쪽도 로그 스케일이고 하나 이하가 되면 바로, 그런데 여기서 파티클이 작아졌어. 0.1 마이크로미터가 됐어. 그럼 0.1 마이크로미터는 20개까지도 클래스 1으로 본다는 거야. 근데 보통 이게 복잡하니까요. 그냥 보통 0.5 마이크로미터 파티클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라인 밑에를 우리는 클래스 1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산, 생산 공장, 팹이라고 불리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생산 라인은 당연히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0죠. 자, 그러면 이 클린 팩토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간략히만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죠. 작업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아래쪽에 바닥이 있겠죠. 이 바닥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통상적으로. 위에서는 필터가 이렇게 천장에 존재합니다. 이 필터를 우리가 헤파라고 하죠. 여러분들 요즘 공기청정기 뭐 많이 쓸 때 뭐 헤파 필터 많이, 이게 High Efficiency Particulated Air 뭐 이거의 약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그 작은 파티클도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Ultra Efficiency Particulated Air에서 울파라고도 뭐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안에 그 뒤집어 보면요,
차콜이라 그러지, 그 탄소 계열의 이런 그 활성탄 계열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티클을 걸러주는 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운플로우가 주로 되고요. 공기가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억세스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작업자가 있는 공간 아래 돌아다니는 공간에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걸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순환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순환되면서도 계속적으로 요 헤파 필터에 의해서 공기가 걸러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또 격벽이 있습니다. 파티션이 있고요. 요 사이에 장비가 위치해요. 우리가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0 클린룸은 뭐 그 정도로 컨트롤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작업자들이 있는 공간이 그렇다는 거고요. 보통 이 장비들이 놓여 있는 것은 작업자가 이제 웨이퍼 또는 요즘은 작업자가 거의 웨이퍼를 운반하지 않죠. 거의 로봇이 다 합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때로는 인스펙션이 진행되는 이 라인이 바로 클래스 1 또는 0라는 거고요. 이 장비들이 놓여 있는 여기서는 이제 장비가 고장 나면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좀 더 덜 클린한 환경이 되게 됩니다. 클래스 10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요 밑에 보통 복층으로 많이 짓게 되는데요. 요 밑에 온갖 뭐 유틸리티들이 뭐 전력이라든지 또는 각종 케미칼들, 가스 같은 것들, 파워,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쓰는 케미칼, 염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케미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그 서플라이 라인들이 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틸리티 플로우라고 그러는데요. 그 각종 그 보조 설비들이 바로 이제 보통 이 아래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클린룸의 프레셔가 바깥쪽 프레셔보다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프레셔가 공기압이 이걸 양압을 우리가 유지시킨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만일 어디에 좀 이렇게 당연히 뭐 완벽하게 밀봉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뚫려져 있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공기가 이렇게 되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뿐이지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파티클이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장은 이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장비에는 뭐 케미칼이나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케미칼이나 가스들은 다 필터가 있죠.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걸러주게 되고요. 파티클들을. 사람들도 다 이 버니스웃이라고 그러죠.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이 거의 여러분들 특히 생산 라인, 연구소 라인하고는 좀 다르죠. 연구소 라인은 아직도 사람이 좀 들어가지만 생산 라인은 거의 무인 공장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웨이퍼의 운반과 인스펙션, 웨이퍼 천장에는 또 그 기차 레일처럼 그 웨이퍼들이 카세트라는 그 통을 통해서 푸비라고 하죠. 카세트라고 안 하고 요즘 푸비라는 걸 통해서 전달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인 공장의 형태로 진행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파티클로부터 보호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어떻게 청정한 환경을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퍼상에는 파티클이나
또는 아까 말했던 금속의 오염 등등, 유기물의 오염 등등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정의 전후에, 주로 후에 많이 하게 되죠. 전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각종 용액, 케미칼들을 이용해서 제거해주는 공정을 우리가 클리닝, 세정 공정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직접 공정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녹화를 제가 미리 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 공정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모스펫을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공정, 여기를 우리가 프론엔드 공정, 전 단계 공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다 만들어지면 이제 배선들을 만들어 나가는 공정을 우리가 백엔드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프론엔드, 모스펫을 만드는 공정에서 더 클리닝에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오염으로부터 더 유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론엔드 공정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공정, 스탠다드, 표준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RCA 클리닝이라는 겁니다. RCA는 유명한 옛날의 회사 이름이었고요. 이 회사에서 만든 일종의 특허죠. 여기서부터 유래돼서 우리가 RCA 클리닝이라고 하고요.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반면에 백엔드 공정은 비교적 모스펫은 이미 이 전 단계 옥사이드로 다 덮여 있어서 비교적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단지 이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메탈 파티클, 주로 그 큰 파티클, 금속 배선, 아까 말했듯이 금속 배선과 배선 사이 이런 파티클들이 앉게 되면 쇼트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파티클들이 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로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파티클들이 메탈 파티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정을 진행하고 나면 바로 이 메탈 클리닝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모스펫을 만드는 이 프론엔드 경우에는 바로 이 RCA 클리닝이라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웨스테이션이라고 불리는 클리닝을 하는 장비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동영상을 통해서 이 웨스테이션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 로봇이죠. 로봇 암이 여기 지금 옛날엔 카세트, 요즘 푸비라고 불리는 웨이퍼들을 여기 보면 이런 용기예요. 플라스틱 용기인데요. 여기 웨이퍼들이 이렇게 25장 정도가 이렇게 꼽히게 됩니다. 쫙 꼽혀서 그 용기 안에 담겨 있는데요. 얘가 로봇암을 쭉, 여기 배스예요. 여기 염산이면 HCl이면 이 염산 배스에 이 통을 통째로 넣게 돼요. 그래서 HCl에 의해서 내가 3분 동안 클리닝을 한다 그러면 로봇이 탁 담궈 놓고 3분 동안 클리닝을 하고 나면 다음에 내가 다시 DI 워터, 디아이오나이즈 워터, 여기서 DI란 이온이 제거된 무이온수예요. 무이온수. 반도체 공정에서는 반드시 무이온수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물에는 굉장히 많은 이온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이온들은 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런 전하들은 모스펫 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스펫의 문턱 전압을 요동시키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이온들이 다 탈취된 이 DI 워터, DI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DI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 염산 클리닝이 끝난 뒤에 로봇이 다음 배스, 요 DI가 있는 배스로 옮겨가서
린싱, 헹궈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로봇이 자동으로 이렇게 진행해주는 일종의 클리닝 전용 장치, 웨스테이션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RCA 클리닝이란 뭐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 녹화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스탠다드 프로시저입니다. 좀 단계가 많죠. 이 중에 때에 따라서는 이걸 다 할 경우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나눠서 특정 스텝만 하기도 하고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RCA 클리닝이라는 건 일종의 바이블, 어떤 모범이 되는 일종의 스탠다드 클리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 하게 되면 물론 좋지, 모든 위험성으로부터 다 제거를 해주니까. 하지만 당연히 시간도 소비되고 원부자재도 소비되고 생산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표준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요 황산과 요 H2O2, 이거 뭐야? H2O2 과산화수소 그러네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과산화수소수라고 얘기하죠. 과산화수소인데 보통 물에 녹여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파는 그 소독약으로 파는 게 과산화수소수라고 하죠. 황산 베이스의 클리닝의 첫 번째, 이 클리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라나 클리닝이라고 해요. 또는 클린 D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황산이 주축이 된 클리닝이에요. 근데 이 황산에 이 H2O2라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4대, 뭐 1대1에 4대1 비율로 이제 섞는다는 얘기예요. 이 과산화수소를 왜 섞느냐는 나중에 요 다음 강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H2O2는 대표적인 산화제예요. 산화를 잘 시켜야지만 근본적으로 클리닝이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피라나 클리닝에서는 주로 뭘 하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직접 공정을 하다 보면 여기 포토 리지스트라는 걸 입히게 됩니다. PR, 유기물이죠. 유기물을 입히고 패터닝이 다 끝나게 되면 이 포토 리지스트를 제거해요. 제거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아래쪽에 최종 막이 드러나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고 여기 찌꺼기 포토리지스트들이 이렇게 남게 돼요. 유기물이죠. 이것이 디펙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이 피라나 클리닝은 바로 이런 유기물, 오르게닉 유기물들을 스트립, 제거해주고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포토리지스트,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하죠. 이 포토리지스트를 사용하는 리소그래피 공정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적으로 거의 이 피라나 클리닝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온도는, 그리고 시간은 여기 다 나와. 이거 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고, 이거를 변형해서 회사마다 용액의 농도도 다를 수 있고, 여기에 더 첨가될 수도 있고요. 시간과 온도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유기물을 제거해 주게 되면 HF, 불산이라고 하죠.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아니야,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아니라 하이드로플로릭 엑시드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불산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염산, 황산, 뭐 질산 많이 들어봤겠지만 산 중에 가장 위험한 산입니다. 유리도 녹이고요. 웬만한 플라스틱도 담을 수가 없어요. 특수한 용기에만 이 불산은 담아야 되고요. 이 불산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의 피부에 닿게 되면 뭐 옛날 염산이나 황산 같은 경우는 그 특수한 그
황산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처방 약을 급히 바르면 처방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데요. 이 불사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보호장구를 쓰고, 물론 반도체 라인에서는 이것이 사람과 노출될 일은 거의 없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험성은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위험한 불산을 왜 굳이 사용하느냐? 실리콘은 계속적으로 요 표면에 공중에, 대기 중에 노출이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랑 실리콘이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소위 자연산화막이라는 네이티브 옥사이드라는 걸 만들어요. 얇지만 뿐만 아니라 클리닝이라는 이런 과정, 온갖 케미칼들에 담그게 되면 언제나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H2O2라는 산화제를 쓰게 되는데, 이 산화제에 의해서 클리닝하는 과정 중에도 SiO2가 또 계속 생겨납니다. 이걸 케미컬 옥사이드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라 부르든 실리콘 표면에는 원치 않은 이런 지저분한 옥사이드들이 계속 생겨나요. 이것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옥사이드를, SiO2를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케미칼이 바로 이 불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산에 의해서 케미컬 옥사이드를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 DI 얘기했죠. 물에 의해서 린스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SC1 클리닝이라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SC라는 것은 스탠다드 클리닝이에요. 스탠다드 클리닝. 표준 세정 공정이라고 합니다. SC1이 있고요. 뒤에 하게 될 SC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호를 붙인 거예요. 스탠다드 클리닝 1은 암모늄 하이드로젠 옥사이드, 하이드로옥사이드, NH4OH, 이거 뭐라 그러지? 암모니아수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염기성 용액입니다. 여기에 과수, H2O2, 그리고 DI를 적절한 비율로 배합을 해서 클리닝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과정, 이 암모니아수는 뭐를 집중적으로 클리닝하냐면 유기물도, 오르게닉도 피라나에서 제거하지 못했던 유기물도 제거를 해주지만 중금속류, 헤비메탈, 아까 딥레벨을 만드는 금속들 얘기했죠. 골드라든지 코발트, 철, 니클 등등등 이런 그 중금속, 딥레벨을 만드는 중금속 계열의 금속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린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클리닝 2로 넘어갑니다. 스탠다드 클리닝 2는 염산 베이스예요. 염산. 아까는 알칼리 계열의 용액이었다면 이제는 산 계열의 염산 클리닝입니다. 이것도 과수와 DI 워터를 적절히 섞은 뒤에 클리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제거해 주는 것은 알칼리 계열의 아이언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소듐이라든지 포타슘 계열의 알칼리 메탈들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SC2 클리닝입니다. 자, 그리고 린스를 해준 뒤에 다시 또 드라이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1년의 RCA 클리닝이 끝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금속 파티클이나 유기물들이 딱 붙어 있어요. 실리콘 표면에. 그러면 클리닝을 해도 잘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그럴 때는 이 울트라소닉, 여러분들 안경점에 안경 렌즈 클리닝 할 때 그 초음파 울트라소닉 클리닝 하는 거 보셨잖아요. 툭 떠는 거. 똑같은 그런 울트라소닉
agitation 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워낙 만드는 우리 구조물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거 울트라소닉으로 때리면 막 패턴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파티클을 제거한다고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관 날린다는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RCA 클리닝을 소개해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 물을 쓰는 공정이에요. 물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클리닝은 매 단계마다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이 단계마다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물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남한강에 있지 않습니까? 남한강이라는 상온에서 직접 물을 자기네들 그 수원을 끌어다가 써요. 그래서 물이 사실 부족하지 않죠. 그래서 클리닝 공정이 물을 풍부히 쓰는 클리닝 레시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경우는 기흥 쪽에 강이 없잖아요. 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물을 쓸 때 시수, 그 시티 워터, 우리가 마치 수돗물 공급받듯이 시에서 공급되는 물을 끌어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물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물을 아끼는 클리닝 공정이 보다 좀 더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요 다음 얘기는 클리닝 2강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